스토리텔링의 기법 5강 추리소설 1번 파트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수업부터 비로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추리소설이란 게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설사 이 장르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가 많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어떤 종류의 환상을 갖기 쉬운 장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수업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못생긴 얼굴은 빨리 치우도록 하고, 5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최초의 추리소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드무냐면 여러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르 가운데서 최초의 작품이 무엇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거다 라고 정확하게 그 장르의 기원이 되는 작품을 댈 수 있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것도 그 장르를 만든 사람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알려진 유명 작가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추리소설은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러한 형태의 소설들은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범람하던 소설 작품들 가운데서 훨씬 더 최초의 추리소설에 가까운 작품이 있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제로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를 표방하여 나온 작품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에드가 앨런 포우라는 아주 유명한 문인이 이 작품들을 제안을 했죠. 에드가 앨런 포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이 사람의 작품 중에서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최초의 추리소설로 소개해드릴 모르가의 살인 등등의 시리즈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아주 세련된 공포물인 검은 고양이가 유명하기도 합니다. 공포와 추리소설, 이 두 가지의 대가였던 겁니다. 실제로 에드가 앨런 포우의 작품들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은 작품들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아주 두꺼운 그 전집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포우가 이제 추리나 공포소설 같은 것만 썼느냐? 아니죠. 포우의 작품 중에서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애너벨 리라는 일종의 연시입니다. 이 애너벨 리는 포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의 아내에게 바치는 시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포우의 아내인 애너벨 리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죽게 돼요. 요절을 하게 됩니다. 애너벨 리가 그 자신의 아내를 기리는 송시였던 건지 아니면 그녀가 살아있었을 때 바친 연시였던 건지는 지금 기억이 확실하지 않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포우는 최초의 추리소설을 쓴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공포소설을 쓴 사람이며 동시에 매우 아름다운 연시를 썼던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다재다능한 작가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포우가 썼던 두 편의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를 제시한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모르가의 살인과 도둑맞은 편지라는 작품이에요. 도둑맞은 편지는 한번 좀 줄거리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좀 간략한 그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날 이제 여왕이 보낸 밀사가 어느 날 그 여왕이 주인공에게 조심스럽게 사건 의뢰를 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을 도둑 맞았는데 이 물건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된다. 이 물건을 찾는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도둑 맞은 물건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왕이 글쎄요. 소설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도 일종의 좀 정신적인 불륜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왕이 불륜 상대였던 굉장히 유명한 귀족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는데 연애 편지였겠죠. 이 편지를 이 여왕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굉장히 야심이 큰 귀족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귀족에게서 이 편지를 다시 훔쳐와야 하니까 사람을 시켜갖고 어떻게 해서든 이 집을 샅샅이 뒤지고 했는데 끝내 그 편지는 발견이 안 됐다는 겁니다. 대체 이 남자는 이 편지를 어디에 숨겼을까? 예?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추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혹시 그 편지를 다른 모르는 제3의 장소에 숨겼을 가능성은 없냐? 그렇지는 않다. 그 편지는 이 귀족이, 그러니까 이 편지를 훔쳐간 귀족이 언제 어느 때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 편지는 이 귀족의 그 집무실, 거기 그 공간 어딘가에 있다. 근데 경찰들을 뒤져서 마루를 다 뜯어보고 뭐 있을 만한 곳들은 다 뒤져봤는데도 끝내 나오질 않았다. 대체 어디에 간 걸까? 여기 이 문제에 관한 소설입니다. 도대체 도둑질한 편지를 숨기는 곳으로 가장 적당한 곳은 어디일까? 예. 당연히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 사건을 매우 능숙하게 풀어냅니다. 또 다른 작품, 이 작품이야말로 최초의 추리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 발표된 작품이니까요. 또 다른 작품인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은 훨씬 더 흥미로운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어떤 도심의 한가운데에서 두 모녀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모녀가 사는 집은 5층인가? 아무튼 굉장히 고층 아파트의 거의 다락방과 같은 곳이었고 집의 문은 잠겨 있었어요.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창문밖에 없는데 거기로는 사람이 도저히 드나들 수가 없는 곳이었던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분명히 모녀가 습격당한 소리를 듣고 주변에 그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 문을 두들기고 부수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안에 그 모녀들은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범인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밀실살인이라고 하죠. 누구도 오고 갈 수 없는 장소에서 생겨난 수수께끼 같은 사건. 분명히 살인사건이 있는데 방 안에 문들은 전부 잠겨있고 드나들 수 있는 통로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예. 최초의 추리소설이자 최초의 밀실살인사건을 다룬 소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직전에 소개드렸던 도둑맞은 편지의 내용은 일종의 심리 트랩, 그러니까 편지를 어디에 숨길 때 사람들이 가장 찾아내는 게 어려울까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 소설인 겁니다. 자, 포는 그 자신이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를 다루던 신문 매체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이 매체에서 연재할 연재소설이 필요하자 자기가 소설을 잘 쓰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썼던 소설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공포소설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모르그가의 살인 사건을 발표하면서 포우는 굉장히 이색적인 선언을 한 가지 합니다. 내가 새로운 장르의 소설을 하나 발명해냈다. 나는 이 소설을 추리소설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사람들에게 천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포우가 제시한 추리소설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추리소설의 원형과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작용, 즉 인간의 합리적인 추론 능력을 통해서 그 사건 해결의 기회를 부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추리소설이다. 이 사건의 해결은 오직 두뇌의 작용만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사건의 수수께끼 풀이는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논리적인 허점이 없어야 한다. 바로 이런 소설들을 지금부터 추리소설이라고 부르자라고 포우가 제안을 한 겁니다. 굉장히 신선한 제안이었겠죠. 많은 작가들이 포우의 이러한 제안을 받고 크게 경도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의 추리소설 장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탄생한 가장 위대한 탐정이 한 명 생기게 되죠. 바로
셜록 홈즈입니다. 추리소설은 모르신다 하더라도 홈즈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셜록 홈즈의 전집을 너무너무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이 셜록 홈즈 전집을 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랑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셜록 홈즈 전집을 갖고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걸요? 굉장히 얇은 책인데 한 권 한 권이 셜록 홈즈의 소설들 전부 담은 전집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책을 갖고 있는 친구의 집에 매일 그냥 거의 쳐들어가다시피 해가지고 한 권 한 권씩 읽고, 한 권 읽기 전에는 그 집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집에서 저녁도 먹고 굉장히 민폐를 끼쳤던 거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홈즈는 지금 현대적인 관점으로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뭐 홈즈의 그 매력에 관해서는 차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대체 그렇다면 이 홈즈의 시리즈를 쓴 작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 코난 도일이죠. 예. 지금 요즘 세대 분들한테는 이제 이 홈즈보다 훨씬 더 잘 알려진 건 명탐정 코난이겠죠. 예. 그 명탐정 코난의 이름이 바로 이 코난 도일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예. 코난 도일은 홈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우선 그 작가인 코난 도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코난 도일은 그 자신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현대 교육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의학을 공부한 의사였던 겁니다. 이 의사였던 코난 도일이 처음에는 아마 가벼운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예. 썼던 이 셜록 홈즈라는 소설이 어마어마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작가인 코난 도일이 의사였기 때문에 홈즈 역시 일정 부분 의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추리를 이어나갑니다. 홈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닌 탐정이었는데, 이를테면 이 사람은 펜싱과 복싱의 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에 아주 능숙하고 동시에 화학이라든가 해부학 분야에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홈즈는 자신을 즐겁게 해줄 아주 복잡한 수수께끼가 자기 앞에 다가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그냥 그 하숙집 한가운데 하숙집에 자기 의자에 앉아서 공상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시는데, 코카인을 흡입하는 것, 코카인이었나 헤로인이었나, 아무튼 마약 종류를 흡입하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마약 중독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 마약의 유해성이 그렇게나 지금 같은 식으로 아주 크게 좀 조망되던 때는 아니었나 봐요. 실제로 홈즈 시리즈 후반에 가게 되면 그가 마약을 했다는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홈즈가 처음에 쓰여졌을 때는 아편이라든가 헤로인, 코카인의 효능이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연구되지 않다가 이 시리즈가 몇십 년 동안 이어져 가는 동안에 마약류가 얼마나 인간의 몸에 해로운지가 그제서야 좀 조망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 홈즈는 일정 부분 좀 반사회적인 성향을 띤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홈즈는 사건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 자신이 좀 법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정의로움을 지향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정말로 즐겁게 해주는 건 복잡한 수수께끼이지 그 사건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이러한 어떤 정의의 측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홈즈가 상당 부분 당시에 그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과학혁명과 도시화되어 가던 그 영국 런던의 어떤 분위기를 대변하는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홈즈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지만,
자신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무기력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죠. 홈즈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수단은 복잡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만 행복감과 고향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한 삶을 사는 고독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홈즈라는 인물이 이렇게나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왔던 데에는 바로 그 측면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능숙하고 유능하게 때에 따라서는 정말 신에 가깝게 알 수 없는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떤 감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이 있지 않을 때 무력하고 불안하고 고독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의 인간 존재가 다른 무엇보다 매력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평소에는 아주 무기력하고 고독하게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눈앞에 놓여졌을 때 그걸 해결할 때에만 엄청난 활기를 띠는 인물. 예. 이중적이면서도 상당히 좀 대립되는 그런 매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일종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화된 도시적 인간, 도시에 살아가는 인간, 그 부속품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확인하게 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어릴 적에는 홈즈의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의 그 여러 가지 그 사건 해결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쫓아가지만 나이가 든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러한 존재가 품고 있었던 또 아주 이중적인 모습들, 고독하고 불안한 모습들에 훨씬 더 좀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셜록 홈즈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서 그 이후의 소설들이 속속 탄생하게 됩니다. 셜록 홈즈 이후의 소설들 가운데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그 추리 작가는 애거사 크리스티의 소설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부지런하게 쓰시는 작가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미스테리 소설, 추리 소설들을 많이 써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살펴볼 만한 애거사 크리스티의 소설들, 그리고 그 소설에 등장하는 탐정들은 두 명의 탐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르큘 포아로. 예, 최근에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죠. 거기에 등장하는 탐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스 마플이죠. 예. 두 탐정은 애거사 크리스티의 손으로 탄생한 탐정이긴 한데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포아로. 어떤 면에서 포아로는 육체적인 능력을 제외한 홈즈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홈즈는 거기 그 코난 도일이 쓴 홈즈 시리즈에 의하면 깡마른 인물이었다고 해요. 깡마르고 키가 굉장히 크고 하지만 복싱과 펜싱으로 아주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홈즈는 많은 수의 범인을 직접 손으로 때려잡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포아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포아로는 거의 몸을 쓰는 걸 거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소설의 묘사에 의하면 좀 굉장히 비만한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아로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코수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코수염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잘 손질이 되어 있어서 부러워한다고 하는, 그리고 포아로 자신도 아주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포아로를 드러내는 아이콘은 육체적인 능력이 없는 셜록 홈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포아로는 홈즈만큼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도 않아요. 물론 논리적인 추론 능력은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홈즈처럼 실제로 사건 현장에 가서 토양을 분석하고 발자국의 크기를 재고 이런 일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포아로가 하는 건 정말로 방 안에 앉아서
사건의 단서를 조사해온 사람들의 그 단서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서 두뇌의 작용만으로 사건의 전후를 꿰어 맞추는 솜씨가 엄청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어릴 적에는 홈즈 시리즈를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포아로의 추리 과정을 읽는 게 굉장히 즐거웠었어요. 아주 섬세하거든요. 특히나 인간의 심리와 그 사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사람의 행동 양식에 비추어서 분석해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미스 마플은 포아로보다 훨씬 더 개성적인 인물입니다. 미스 마플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시골 마을의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시골 마을에서 어떤 굉장히 흉악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 이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서 뜨개질이라든가 지금 할머니들이 할 법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문을 듣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좀 입이 무거운, 물론 소설 시리즈에 관해서는 이 미스 마플에 관해서 아주 음침하고 고약한 할머니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 할머니가 의문스러운 인물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 상담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들어줌으로 해서 그 마을의 소문들을 전부 자신에게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을 토대로 흉악한 살인 사건의 범인까지도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에거스 크리스티의 여러 소설들 그리고 그냥 추리소설 전체를 통틀어서 미스 마플을 제일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유머러스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골 마을의 할머니가 말없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소문들을 토대로 사람들의 심리적인 관계들을 정확하게 재구성해서 끝내는 살인사건의 범인까지 맞춰낸다.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게 여겨졌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코난 도일, 에거스 크리스티, 그리고 수많은 작가들은 영국에서 탄생한 작가들입니다. 포우 역시 마찬가지고요. 포우는 미국 쪽이었나? 근데 아마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갔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데 당연히 이제 또 다른 유럽 사회의 한 축이었던 프랑스에도 이러한 추리소설적인 인물들이 탄생하게 되죠.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이 탐정소설들 혹은 추리소설들 시리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궤도신사 아르센 루이팽이라는 인물이겠죠. 아마 홈즈와 라이벌 관계에 서 있는 비슷한 시기에 나온 소설이거든요. 그런 걸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저는 류팽 역시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류팽의 시리즈를 읽어보면 이 소설이 정말로 추리소설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류팽은 추리소설이라기보다는 모험소설 쪽에 가까운 소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류팽은 그 직업 자체가 사건을 풀이하는 수수께끼 해결을 하는 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궤도이자 신사, 아주 신사적인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훔쳐내곤 하죠. 예. 홈즈가 여러 가지 특기들을 갖고 있는데 그 특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변장술이라고 합니다. 류팽은 홈즈보다 변장술에 있어서 한 수 위다. 혹은 홈즈만큼 류팽의 변장술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류팽 역시 엄청난 격투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갖고 류팽이 하는 일이란 건 굉장히 못된 부자들을 고약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물건들을 훔쳐낸다거나 여러 가지 좀 도둑질이라든가 혹은 좀 정의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경찰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복수를 해주는 거죠. 물론
탐정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누명을 썼을 때라든가 혹은 자신이 개입된 굉장히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수수께끼 사건들을 풀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은 리팽이 실제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모험의 비중에 비하면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수께끼 풀이 부분이 상당히 적은 편이라는 겁니다. 저는 리팽의 시리즈는 모험 소설이고 그리고 좀 약간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피카레스크 소설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카레스크 소설이란 건 악한 소설을 뜻합니다. 악한 소설. 여기서 악한이란 거는 이제 그 악당들, 예, 악당들을 뜻하는 말이죠. 예. 리팽 자체가 피카레스크 악당이에요. 일정 부분은 물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사람을 여성을 해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도둑질을 하고 다니는 도둑이니까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탄생한 궤도 신사 리팽이 이러한 형태,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죠. 도둑이자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이자 모험을 즐기는 모험가이자 여성에게 친절한 신사이자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갖게 된 건 실제로 역사적인 연원이 있습니다. 비독이란 인물이 있었어요. 이 비독은 누구냐면 실존 인물인데요.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경찰에 잡히고 난 후에 개과천선해서 자신의 도둑질 지식 그리고 뒷세계 지식을 이용해서 경찰들의 수사를 도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비독은 평생 동안 프랑스에서 명사로 살았어요.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에게 유명인, 일종의 요즘의 연예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탄생한 궤도신사 리팽이라는 소설 속의 리팽은 상당 부분 비독의 그 인물상을 따라간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비독과 그 리팽의 관계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서 전부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수의 탐정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홈즈부터 애가사 크리스티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이 시대까지 탄생했던 수없이 많은 탐정들을 일반적으로는 고전파 탐정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들이 고전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러한 탐정들이 범람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수가 나왔거든요. 지금 정말 수천 수만 명에 가까울 거예요. 이런 탐정물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당연하게도 일종의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추리소설은 탄생의 시기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예술로서 좀 판단받질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추리소설 작가들 스스로 반성하기를 추리소설은 일종의 수수께끼 풀이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수께끼 풀이를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알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답이 나오게 되면 흥미가 뚝 떨어지게 되죠. 추리소설이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알 수 없는 어떤 살인사건, 범죄사건, 도난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게 된 걸까? 그리고 끝내 이 사건의 해답, 탐정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해답이 나온 순간 이 소설에 대한 흥미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기화될 수 있다는 거죠. 소설로서는 우리가 한 편의 소설을 읽을 때는 그 소설의 결말을 확인한 후에 그 여운이 길게 남기를 바라게 됩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편의 소설을 읽는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죠. 무슨 얘기냐면 좋은 소설이란 건 그 소설을 모두 읽고 난 후에 그 독서의 경험이 끝난 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남을 때
그것을 좋은 소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그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것들은 사람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혹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죠. 혹은 2번, 3번 읽어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싶게 만듭니다. 추리소설은 이런 역할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일종의 수수께끼 풀이로서 문제와 해답이 제시되어 있는 문제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자, 많은 추리소설의 작가들이 이 한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했고 끝끝내 이 한계에 대한 일종의 대안 혹은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대안으로서 존재했던 새로운 유형의 추리소설들에서 살펴보겠습니다.